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카운트다운 정찬배입니다. 자, 대선이 지금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30.74%, 30%대를 넘었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그 전에 먼저 지금 산불이 걱정입니다.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됐던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서 삼척까지 번졌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다시 바람의 영향으로 남쪽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울진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그 도로에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가스 충전소 수백 미터 앞까지 산불이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자,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불길이 계속 울진 쪽으로 번지고 있죠? 네, 어제 오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은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하한 산불이 울진읍 농협 가스 충전소 수백 미터 앞까지 접근하면서 자칫 큰 피해가 날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위해 아침 6시 50분쯤부터 헬기 57대와 지상 진화 장비 270세대, 진화 인력 3,085명을 투입했는데요. 이틀 새 축구장 12,000개 규모인 산림 8,571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울진군 북면 부천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로변에서 처음 시작돼 산 위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해가 지기 전 주부를 제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축구장 12,000개,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문제는 이게 계속 그 불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피해 규모가 커진 만큼 민가의 피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피해 지역이 커지는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53채를 비롯해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206곳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고 울진과 삼척 지역 35개 마을 주민 6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일부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600명이 넘는 주민들은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 회관과 체육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 LNG 생산기지, 송전선로 등 주요 시설물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또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강한 바람을 타고 남쪽 지역, 그러니까 동해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물론 KTX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요? 네, 강릉 옥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코레일은 오늘 12시부터 동해와 강릉 구간 KTX와 무궁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지역 본부 직원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상행선과 하행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마지막 차량까지 총 10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동해고속도로의 옥계와 동해나들목 약 15km 구간도 아직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현재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 망상동과 부곡동 등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재 헬기 16대와 공무원, 소방대원 등 인력 2천여 명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자, 게다가 이 와중에 이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방화였습니다. 방화 용의자 잡혔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는 불이 시작된 옥계면 남양리에 사는 60대 주민 A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무시하는 것에 분노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토치로 불을 붙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A씨를 체포하고 헬멧과 토치, 도끼 등 물품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한편 산불 대피 중 사망한 86세 여성이 A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이번 산불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진화 중이라는 건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이 정도 피해 규모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피해 규모로 본다 그러면 오전보다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적으로 본다면 한 8,600여 헥타르 정도로 지금 피해 면적이 산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실된 부분들도 본다면 주택만 하더라도 벌써 150여 채 이상 소실이 된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 면적이라든지 예상되는 피해 규모로 본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이런 산불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산불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앞서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강한 강풍 그리고 또 좀 최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티 하나라도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화재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이런 가능성이 있는 범위라서 지금 현재 화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기후적인 여건이 취약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오늘로만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의 방향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또 강하게 또 바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에 따라서 화재 확산 방향이라든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게다가 아까 보니까 고속도로 그다음에 철도 교통도 마비가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산불 자체뿐만 아니라 산불이 몰고 오는 피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산불로 해서 뭐 산림이 소실되는 1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산림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지 또 마을까지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는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화재 피해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력탑 같이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실 또 이런 부분들을 기능 장애 혹은 정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2차 피해, 3차 피해가 굉장히 많이 큰 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고요. 또 특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 자체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원전에 관련된 뭐 전력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또 주변의 부대 시설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혹시라도 원전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정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다는 2차, 3차 혹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재 이후에 다시 복구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노력들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말씀하셨는데 그 한울 원전 그리고 그 LNG 기지 삼척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야간에 굉장히 빠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화재 산불이 확대되면서 이 한울원전이라든지 삼척의 LNG 기지도 그러한 화재의 영향 범위 안에 들어가서 위험이 닥칠까봐 상당히 좀 노심초사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방력의 배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확산 방지들이나 이제 집중적인 경계랑 노력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오늘 오전까지는 다소 피해 범위에서 이제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오후가 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바람이 불면서 주불의 또 주불의 이제 진행 방향이라든지 확산 방향들이 오히려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 또 그리고 지금 야간이 되면 바람이 대부분 이제 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 해안가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다시 지금 LNG 기지라든지 또 이런 이 원전의 이 화재 피해에 대한 영향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지금 현재 LNG 기지라든지 지금 이 원전에 지금 적극적으로 소방대들을 이제 소방력을 배치해서 방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방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시설들은 조금 더 이제 보호가 되면서 위험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산불이 지금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뭐 서풍이 지금 분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원전도 막아야 되고 LNG도 막아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거 지금 산불 그 진화 인력이 많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주간 화재 진압이 가능한 주간에 이 주불에서 화재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람의 방향이 변하면서 또 확산 방향도 바뀌면서 사실은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개별적으로 중요한 시설물들의 방호는 일단 소방력에 의해서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산불 진압에는 이제 산불 진압제들이나 또 진압 장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주불에 대한 진압을 최소화,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제 일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시간 내에 최대한 화재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몰 시간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밝을 때 빨리 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자 사전투표 이틀째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도 많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표심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 같은 마지막 표심, 그 표심을 움직일 변수,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대장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은 최소한 우리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님께서 저 윤석열을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승부를 가를 표심, 그 첫 번째 주제는 단일화입니다. 이번 단일화가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일 교수님, 단일화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양대 진영이 완전히 단일화가 됐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김동연, 이쪽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자 쪽의 단일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도층, 예. 그리고 중도층과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양쪽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정권 심판이나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유권자들, 아마 이 세 정도의 이 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유권자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 단일화 효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3월 3일 날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 그 전에 단일화가 됐으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또는 역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그 결합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느 정도 첫날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 도리가 없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서로 이제 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가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일단 민주당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하지만 그러나 이게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비호감도를 가지고 두 후보의 양강 후보의 비호감도 때문에 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또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을 많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장 원론적인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 기간과 공표 금지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표 검증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도 뭐 불가피하게 도입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이제는 그냥 주장입니다. 단일화 파괴력이 강할 것이다 또는 아니다. 역풍으로
이재명 후보의 위기감에 따른 지지층들의 결집이 더 강할 것이다. 이제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데이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정권교체 여론이 부각되는 상징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얼마나 지지층들이 지금 사전투표도 진행 중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 이제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론조사에는 투표율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득표 결과라는 것은 투표를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뭐 윤석열 후보 지지자 또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에 따른 변수에 따른 변화에 따른 투표를 하는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실 텐데요. 3시까지 집계된 게 30%가 넘어섰습니다. 자, 일단 각 당에서 단일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전투표율이 좀 30%를 넘는 걸 보면서 저희 예측이 좀 틀리지 않은 구도로 좀 가고 있다. 사전투표율 이번에 굉장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저희도 윤석열 후보가 먼저 사전투표를 할 정도로 사전투표 동력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 국민 여론이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연말 연초에 49점 몇 %로 떨어진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심, 정권 교체 이 네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 분이 50%가 넘는다. 그렇다면 투표장에 나오셔 주기만 한다면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저희 그 예측이 사전 선거율 이틀째 맞아서 이미 3시 현재 30%를 넘었습니다. 저희 예측대로 좀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단일화라고 봅니다. 단일화도 저희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하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그 단일화를 했을 때 저희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 하시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됐을 때 민주당에서 공격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권 교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구도를 3파전으로 가고자 했었던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깨졌다.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으로 두 후보가 합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투표율이 높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은 존중하자라고 이제 받아주신 것이라서 그리고 양 진영 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인으로서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뭐 긍정적 효과가 높은 투표율로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선 총선보다는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그리고 이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4, 5%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그 높아지고 있는 것이 편리함 때문에 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하는 점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토론 5번밖에 안 했는데 5번 하는 동안 다 참여하셔서 국민들의 판단의 시야를 가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까지도 손가락을 자른다 뭐 이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단일화를 하시니까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지켜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이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뭐 지지를 하신 것이죠.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 그리고 그때도 비판하셨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아니라 더러운 물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셔서 서로 이제 뭐 진영 간에 좀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투표가 높아지면서 양 진영 간 결집이 좀 모아지고 있다. 뭐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 그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그 지지자들 그 마음이 지금 또다시 민주정부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 싶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이런 것은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냐 저는 이것 중심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높은 사전 투표율 각 당에서 다 저마다 자신의 당에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막판에 최대 변수로 떠오른 단일화에 대해서 양강 후보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단일화로 사퇴를 하셨지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맨날 정권 교체 왔다 갔다 무슨 시계춥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중간도 있고 제3의 지도 있어야죠. 자, 물론 이제 단일화가 공표 기간을 이후에 나왔긴 합니다만 그 전에는 어떻게 여론들이 형성이 됐었습니까? 그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조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가정해서 이제 실시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층이 어떻게 옮겨간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이제 조사 결과 6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개 정도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안 후보의 지지층이 대체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고 현재 보시는 거. 네. 2개 정도는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안 후보의 지지층이 옮겨가는 건데 근데 안 후보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또는 심상정 후보 쪽으로 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또 이미 옮겨간 지지층도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옮겨가고 난 뒤에 최근에 판세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직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도 가고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가고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일부 가거든요. 자, 이건 이 안 후보의 지지층이 움직이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층들이 그러니까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딱 비교하기 좋은 두 번의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2002년의 경우에는 부동층 중도층들이 단일화돼 노무현 후보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하더라도 다시 이들이 이탈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2012년에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었던 부동층들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중요한 건 안 후보 지지층들이 어떻게 옮겨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약 10여 %포인트의 중도층, 스윙보트가 어디 쪽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각 당에게 뭐 같은 질문 드리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단일화가 된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갔을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갔을까? 자,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윤석열 후보로 갔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거꾸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단일화로 위한 플러스 효과가 얼마나 됐습니다 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어떻게 느끼냐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뭐 야합이라고 그러고 반대를 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단일화 물 건너갔다라고 민주당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이제 와서 제3지대를 저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단일화 하지 말고 3파전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라는 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가 있지만 뭐 복잡한 분석들은 이제 뭐 신문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변치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50%를 기점으로 해서 50%면 국민들의 과반수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 여론이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정권 교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50% 넘는 분들이 단일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왜?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왜? 정권 교체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단일화하라였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결단을 내려서 그 가치, 정권 교체를 하라라는 국민의 열망과 목소리와 그 요구 사항에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래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죠. 두 번째는 안정적 국정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을 합쳐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라. 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속아왔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두 번 속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요구하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일화. 이건 어떠한 뭐 수치적인 분석이나 어떤 전략적 정치 공학적 분석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낸 것이다. 왜냐? 저희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이제 6개 여론조사 중에 4개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바꾼 걸로 나왔고 2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바꾼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개 중에 2개이긴 6개 중에 2개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로 마음을 돌린 분들은 어떤 분이고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저때 조사는 단일화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뭐 혹시라도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선 조금 전에 지적해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당 내 내용이 심한 거 아닙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거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설득하려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전혀 먹히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라서 국민들 뜻에 반하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좀 일찍 됐다면 저희들에게 조금 불리했을 수도 있어요. 뭐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되고 해서 다소 불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졌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번에 단일화가 되면서 중도를 지향했던 그리고 안철수의 가치를 지향했던 이 세력들 오랫동안 안철수를 지지했던 이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로 가지 않을 공산이 더 크다. 저 조사 때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3지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3자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4자구도 아닙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합니다만 어느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단일화가 국민통합정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국민통합정부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당 이름으로 정치하고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면서 정부 만들고 하는 것이 국민통합정부고요. 합당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쪽 당 정부지 어떻게 국민통합정부겠습니까? 그리고 자리 나눠먹기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하잖아요. 당대표의 권한은 정확히 행사하겠다. 또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내 얘기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설령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 해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한 국민의힘이 대선 끝나고 나서는 내홍에 다시 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주시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분석이 그렇습니다. 정당의 분석이라는 게 분석을 위한 이제 분석인 건데 어찌됐든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뭐 단일화를 한다고 뭐 발표를 하고 뭐 팔을 올려붙이고 사진을 찍고 그럴 때 저희가 그냥 쳐다보면서 분석을 안 합니다. 왜 본인들이 알아서들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거나 말거나. 근데 저희가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저토록 분석을 하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거 보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저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서워한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왜 저럴까?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일화 한다 그랬을 때 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저렇도록 심각한 분석을 하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실까?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두렵긴 두려우신 모양입니다. 아무 소리 하셨잖아요. 뭐 더러운 물결이라고 공격하고 하셔놓고 아무 소리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치가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제3지대 정치권이 필요합니다. 라고 단일화 바로 직전 그날 낮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국민의힘과 통합하고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정치의 모순, 진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한 방편으로서의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뭐 양성해 주자라고 생각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배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 그러면 앞으로의 정치개혁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의당이 제3정당인데 정의당 혼자로서의 제3지대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또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개혁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쭙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단일화가 지금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투표장으로 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국민들께서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 내에서 우리 복귀양 대변인처럼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치 잘해서 통합적으로 국민 갈라치지 않고 180석 의석 믿고 그동안에 독주하고 독재 소리까지 들었던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재명 후보 같은 정치하지 않고 협치 잘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협치를 하려면 우선 협치의 주체, 국민의힘이 탄탄하게 서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씨하고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분의 이 좋은 분위기가 선거 끝나고 각 후보들에게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승부를 가를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최대 승부처입니다. 후보들이 지금 가장 마음에 쓰는 지역 어디일까요? 어디를 최대 승부처로 볼까요? 먼저 두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은 재미없고 초라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산 시민들께 자기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군사 독재를 100일에 드러내겠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미리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런 질문을 드리죠. 각 당에서 생각하시는 최대 승부처, 광역 기준으로 어디십니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 어디라고 보십니까?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만 딱 고른다면?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데 역대 수도권에서 패하고 전체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 최고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제일 넓은 데를 선택해요. 국민의힘은 어디십니까? 물론 수도권 찍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만 고르신다고 한다면은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 주셨으면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금 찾은 지가 굉장히 여러 차례죠. 이제 또 갈 예정이고요. 호남 지지율이 30%로 지금 목표 상향치했고 그 정도 달성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이 앞으로 통합 정부, 통합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세의 특징적 이 동선이 있었다라는 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수도권 얘기하셨고 이제 호남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다른 선거 때와는 달리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TK의 표심이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호남의 표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서로 분석과는 달리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호남에서도 30% 이상 상대 후보가 표가 나올 수 있고 또 TK에서도 30% 이상 또 표가 나올 수 있고 PK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는 좀 덜 극단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정치권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양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세력들이 양 그 지역의 그 근거를 두고 그쪽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극단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호남 지역 목표치가 국민의힘에서 30%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대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걸 20%로 상향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25% 갔다가 지금은 30%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까지 올리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이유가 아니라 당연인 거죠. 복귀형 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좀 특징적 변화를 좀 감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느낌인데 지역 정치, 지역 선거 구도는 확실히 약해졌다. 과거 선거에 비해서 대신 세대 간의 이 분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방정식이 좀 심화됐고 남녀, 세대 이렇게 좀 다원화된 좀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그 여론조사가 그 호남 지역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30% 호남에서 득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표금지 직전에 나오는 조사 추세도 그 이전에는 일부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꽤 높은 득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나오긴 했지만 점점 이제 공표금지 기간으로 가까우면서는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그다지 또 높지 않게 또 이 프레임 전쟁처럼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또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호남 공들이기는 저는 꼭 호남의 득표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많은 유권자 인구가 수도권에도 포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들을 겨냥해서 호남 공들이를 한 것이라면 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 지금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0%를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호남과 이제 영남의 그 지역구도는 많이 완화됐어요. 13대 대선 때 같은 경우에 뭐 극단적이었고 민주화 첫 선거이긴 했습니다만 지역구도가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양쪽의 그 근거지긴 한데 특히 단일화 이후에 호남이 좀 결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 게 사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 이후에 이제 뭔가 이른바 탄핵안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 이전에 대단히 이제 사실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수구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서 호남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일정 부분 진정성도 통한다고 보는데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호남 내에서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많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단일화에 따른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역풍 같은 게 전 호남에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30%까지 나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3월이 되니까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날씨의 기온이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호남에서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날씨 상승되는 것만큼 온도만큼 쭉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저희 바람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호남에 가서 공을 들였다는 표현은 저희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진정성을 갖고 영호남 이 통합 이 정치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는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구호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정치 개혁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다 있었죠. 누구나 다 정치 개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의회 다석수를 믿고서는 밀어붙인 법안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두동강 났는지 국민 여러분이 다 보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를 뽑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또 국민 모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 낮은 자세로 저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 제가 제대로 받으면 호남에서 30% 온 6월 따뜻한 날씨처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따 반론 기회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려서 복합 쇼핑몰 공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할 공약을 하는 거죠. 아니 6대 권역 중에 왜 140만 명이나 사는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왜 광주에 사시는 분들만 복합 쇼핑몰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앞으로도 갖지 말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선거의 유불리 공약이 아닙니다. 예,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호남은 민주화운동의 성지였지 않습니까? 그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냈고 그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색을 좀 옅게 해주고 안철수 후보에게 지난번 총선에서 지지난번 총선에서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도 저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영호남 정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수의 호남.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긍정적으로 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칫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신의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뭐 현재 문재인 대통령 평가도 정권 말기에 45%가량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뭐 초유의 사태, 초유의 현상인데 이렇게 보면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배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정을 없애는 역할 또한 호남에서 하고 싶다라는 민심들이 있었을 텐데 단일화가 그것을 좀 가로막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호남에서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다소 이렇게 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PK, TK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역할이 바로 제3지대,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의 역할이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져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호남 지역은 이 정도로 들어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심을 모으는 데가 이제 PK 지역인데 PK 지역에서는 여론의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PK 지역은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하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지금 현 시장이 이제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뭐 전통적인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을 텐데 그래도 지난 대선을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부산과 울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은 득표를 노려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사전투표를 윤석열 후보도 부산에서 했던 까닭이 있는 거죠. 왜냐? 역대 이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당선된 모든 후보들은 영남 출신입니다. 근데 비영남 출신의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PK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전에 당선된 보수 정당의 후보들만큼 압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 사전투표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지지율을 더 확대하느냐 또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얼마만큼이나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처럼 선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 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였다고 하는 이 충청 지역, 지역 흐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청 지역도 팽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표금지 기간 임박해서 가까이 실시된 조사들을 보면 조금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우세한 조사 결과도 나타나고 추세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충청권 맹주론 이 부분이 이제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는 충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형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뭐 수도권 이전, 세종시 이런 공약들이 많은데 유독 이번 대선은 그런 공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청권은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크게 표심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득표도 대선 결과도 상당히 팽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세대 승부처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선거에서 충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충청북도와 충남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캐스팅 보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 아까 이제 수도권 말씀하셨고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과거의 경우에 득표, 지지율.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사, 그러니까 선거 막 들어가기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충청 북도에서 이긴 후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캐스팅 보트입니다. 충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충청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북이 그렇거든요. 충북이 우리 배소장 나와 계십니다만 충북이 이제 대선 공표 기간 전에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윤 후보가 높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번에도 작용이 될지 그렇지 않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청 출신이라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이회창 씨가 예산에 선영을 옮기고 하면서 충청 출신이다라고 호소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충청에서 압도적인 표가 이회창 후보 쪽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충북에 전체 충청권을 저는 말씀드리죠. 아산 예산 쪽에서 뭐 전체적으로 충청권에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둬서 당선이 되는데 수도권과 충청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지면 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처럼
충청의 표심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시키겠다라는 이제 핵심 공약을 걸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지역별로 이 민심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이걸 가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충청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잘 알고 있죠. 충북 같은 경우에 충북에서 지고서는 대선을 이긴 적은 없으니까 충북의 민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충청도 가면은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그 좌판에 있는 할머니한테 어르신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아이고 알아서 주세요.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좀 지지해 주셔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는 거 마셔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충청도 민심이 있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저희는 낮은 자세로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다라고 언론은 이렇게 분석하고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하는 거 봐서 찍어주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민들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5년 동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할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라고 하는 낮은 자세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한 막판 승부를 가릴 표심. 자, 뭘까요? 이번에는 20대 그리고 부동층의 표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이 부동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부동층이 지금은 거의 없는 거로 보여져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전에 발표된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근데 거기 이제 심상정 후보 있었고 안철수 후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됐고 김동연 후보도 약간 있었는데 1%가 안 됐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부동층이 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표심을 못 정했는데 그게 부동층인데 근데 이분들은 부동층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에 조금 관심 덜한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일화에 큰 영향을 받지는 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바로 질문드리죠. 그렇다면 이른바 샤이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말은 좀 못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샤이층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좀 미쳤어요. 샤이층도 항상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대선에서 샤이층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워낙 그냥 박빙으로 한 선거에다가 대결 구도가 이제 증폭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샤이층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정권에 가까우니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의 후보를 그 후보 아닌 사람 지지하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샤이층이 있었거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양쪽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선거라서 저는 샤이층의 존재는 거의 없지 않나 지금. 그래서 부동층도 지금은 크게 결정적으로 1, 2%로 이제 끝나면 뭐 부동층의 존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박빙이라도 한 4, 5% 차이가 났거든요. 부동층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표심을 가를 승부는 20대의 표심도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배 수장께서 과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다라는 논평을 하셨는데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다. 이번 막판까지도 그런 기조가 유지됐다고 보십니까? 유지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누룽지 대선, 프레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합니다. 한치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이고 이번 대통령이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기도 한데 이번 대선에서 보면은 특히 M 여중이 중요하다. MZ세대 여성 중도층. 바로 이 MZ세대에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로 포함되는 2대남, 3대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들이 계속해서 투표소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30대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투표소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면 20대 30대 그러면은 여성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이 더 강한 50대들이 10살 단위로 나눴을 때 이들의 유권자 수가 가장 많거든요. 50대들의 투표 적극성은 얼마나 또 보일 수 있느냐,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남아있는 건 누구냐? 여성입니다. 여성 30대, 40대, 50대가 막판까지도 이념도 아닙니다. 지역도 아닙니다.
이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 효능감, 이익이거든요. 예.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익, 인터레스트입니다. 이들이 막판까지 보고서 단일화까지 봅니다. 보고서 9일 날이든 오늘 남은 시간이든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을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각 당의 20대 확보 전략이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떤 전략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청년 공약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청년 전체를 두고 양성이 모두 평등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꿈꾸게 하기 위해서 기회 평등, 기회 고른 제공, 그러려면 또 경제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도 또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유능하고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연습하는 자리가 아닌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뭐 세대를 떠나서 어떤 정치학자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뭐 한 15%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일 이틀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답니다. 그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한 15%, 10%에서 15%의 유권자가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막판에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결정할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두 후보만 남는다고 봅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과거와 경력과 지금까지 했던 일을 가지고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래도 더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를 위해 뽑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대장동 설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됐는가, 이재명 후보를 에워싸고 있는 그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했었던 것인가, 국민들이 왜 모르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그 시점이 도래했는데 하루 남기고 이틀 남으면 국민들은 두 후보의 결정적인 것만 볼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인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후보도 그렇고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제 마무리잖아요. 예. 카운트다운. 한 단어가 또 생각나요. 대장동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대장동 그 의혹 제기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몸통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관계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니까 이거 얘기하면은요 또 길어집니다. 오늘은 사전 그래도 투표를 미래를 갖고 투표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장동 얘기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문제와 이번 선거 짧게. 젠더 문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남과 이대남의 그 투표 성향은 지금까지 쭉 나온 걸로 봐서는 윤 후보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정할 수 없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갈라치기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꼭 갈라치기라는 측면 말고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제 투표 성향에는 이대남에게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 선거는 세대별로 굉장히 투표 성향이 다를 것 같아요. 20대와 또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가 강하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강하기 때문에 세대별 투표율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정적이지 않을까.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4시까지의 투표율이 나왔네요. 32.76%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4시 현재 32.76%입니다. 저희들은 1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도 한 2%가 늘었습니다. 3시에 30.74 그리고 4시에 32.76. 자, 배 소장님 짧게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십니까? 36, 37 정도까지 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 되겠죠. 예. 자,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과연 대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카운트다운, 오늘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